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독직 사퇴를 통해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과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네, 어제였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 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폭풍이 거셉니다. 김재 변호사님 그리고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이게 20개월, 1년 8개월 오래 끌었습니다. 처음에 참여연대가 아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증선위가 어제 여러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4조 5천억 원의 분식 회계를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분식 회계라는 것이 그 분장할 때 분자랑 네. 그다음에 뭐 장식할 때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쁘게 회계 장부를 꾸며가지고 그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그런 회계 작업을 분식 회계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군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11월에 상장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바이오로직스가 그 상장 요건을 충족을 해요. 그 기업 가치가 4조 8천억 원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 그 전에 4개 연도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2015년도에 이렇게 순이익을 4조 가까이, 그러니까 5조 가까이 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상장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가난한 데서 부자가 됐느냐?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자회사의 그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그 전과 달라진 회계 기준을 2015년도에 적용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스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결국 로직스도 부자가 되고 로직스가 부자가 되니까 결국에는 제일모직이 부자가 되더라. 뭐 이런 수순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좀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에피스의 그 회계 기준이 2015년도에 갑자기 이제 바뀐 거 이제 그거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하다가 갑자기 15년도에 다 바뀐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 에피스의 가격이 장부 가격에서 시장 가격으로 갑자기 뛰어요. 근데 이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회계법인이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기업의 가치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가치까지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에피스의 가격이 5배 정도 뛰고요. 그러니까 로직스도 부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제일모직도 부자가 되는 이제 그런 수순을 밟았는데 그 규정 그렇게 회계 규정을 적용시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4조 5천억 원의 분식 회계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에피스의 그 관계가 에피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의 관계가 원래는 아까 뭐 생략하고 넘어가셨지만 원래는 종속 관계여서 이제 그렇죠. 그 전까지는 에피스를 자회사로 봤던 겁니다. 자회사로 보면은 우리가 장부 가격으로 이 회사의 장부는 아무래도 적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를 이제 처음에 설립할 때 들어간 비용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중간에 미국 회사인 바이오젠이라는 다른 기업이 끼어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바이오젠이랑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이에 이 에피스를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협약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2012년도부터 그 협약서는 존재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거를 애당초 처음부터 에피스가 로직스의 완전한 자회사였다고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처음부터 관계사로 봤어야 하는데 이걸 자회사인 것처럼 그렇게 회계 처리를 계속해서 해오다가 갑자기 2015년도에 이거 사실 바이오젠에게도 일정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사다라고 그 에피스의 성격 자체를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에피스의 그 가격을 평가하는데도 이제 장부 가격에서 시장 가격으로 평가 기준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였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 상장을 시키기 시키는, 위해서인 거죠. 예.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금융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요. 뭐 지금 오늘 당장 거래 정지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상장 폐지가 될까? 이게 지금 관심인데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절차가 좀 남아 있더라고요. 분식과 회계를 안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자 기업은 아예 상장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시점에서 만약 이와 같은 분식 회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완전한 그 자본 잠식이 이루어졌을 위기. 공산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콜아웃 옵션 자체를 부채로 제대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사실은 하지 않았던 이런 점이라고 본다면 상장조차 되지 못하는 이런 그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비난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바이오로직스의 그 8만 명에 해당되는 그 개미 투자자들의 그 그렇죠. 액수를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수십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옳겠느냐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존속 가치가 더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상장 폐지를 하는 청산 가치가 더 높은 것이냐, 이것에 대한 비교 형량적 판단을 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이제 관계 법령 등에 의하면 기업의 그 투명성이 계속 확보되고 경영 가능성도 발전적으로 분명히 보장이 되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런 투자자들의 보호 가치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그 회계 분식 등의 그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면 한 16개 그 회사가 이런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상장 폐지가 된 적은 없다. 뭐 이런 그 전례에 비춰 본다면 그 청산 가치보다는 존속 가치가 높게 평가들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근래에 보게 되면 그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에도 약 5조 원 상당의 회계 분식이 있었지만 1년 정도 그 거래 정지가 있고 나서 1년 3개월 만에 다시 그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반적인 그 관행과 그 좀 더 큰 가치에 비추어 봐서는 상장 폐지는 되지 않지 않을 것이냐 이런 전망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논의한 바와 같이 처음에 자격 요건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원천적 무효의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까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는 기업을 이미 수행 상장한 지 중에 오래된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예 처음에 탄생부터 원천적인 절차에 흠과 있었고 본질적인 사안에 흠이 있었다고 한다면 원인 무효가 돼버리는 원인 무효가 거잖아요.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상장 폐지의 그 가능성도 뭐 배제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일단 15일 안에 이 판단을 내야 되고요. 또 15일 안에 또 연장해서 판단도 가능합니다. 거래소가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 기간 자체를 빨리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증시 불안과 관련된 그래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4월 말 현재 과거에 말이죠. 그 일주가 60만 원을 훌쩍 넘었었는데 그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반토막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한 33만 원 정도.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 이 주권은 한낱 휴지 조각에 이제 불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조속한 신속한 한목적적 판단이 기대되는 상황인 것이죠. 일단 한국거래소가 이제 그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5일 정도 그래서 거래 정지가 있고요. 한 차례 정도 더 연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최장 30일 정도 그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실질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다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상장 재개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실질 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이 돼요. 그래서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만약에 뭐 개선 사항이 있으면은 개선 조치를 취해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게 최대 1년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계속해서 거래가 금지될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총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 재무 상태, 그다음에 과거의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지금 현재로 상장 폐지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지만 과연 이런 개선 조치 등 같은 것들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 기한이 무한대로 늘어질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제 정선희가 발표한 부분은 일단 분식회계까지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왜 했느냐, 결국 이게 이재용 회장의 경영 승계로 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융위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수사로 가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죠. 일단은 이 분식회계 자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혹은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그런 상속 과정에서의 그런 청탁을 했느냐. 이제 이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말 제2의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 2016년도 11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할 때요. 그때 이 상장 규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상장 규정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는 회사는 상장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때 마침 딱 바뀌어서 적자가 났다가 하더라도 어떤 이렇게 자산이 풍부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교묘히 딱 그 시점에 바뀐 거. 네, 그죠. 굉장히 공교롭게 이렇게 바뀐 점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떤 감사 등을 통해서 이것들을 적발해낼 수 없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처음에 적자였다고 해도 지금 가치로 따져보면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지금 바이오 업계에서도 국내에서 뭐 1, 2위를 다툰다고 하고 시가총액 22조 원 뭐 주가 폭락해서 그걸 계산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내 6위에 해당하는 대형주란 말이죠. 당장 이제 거래 중지가 되면 말씀하신 개미 투자자들의 충격도 크고 이제 앞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는 판인데 삼성이나 주주들의 움직임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삼성 측의 그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너무 동떨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다투어볼 입장이다 이렇게 명백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행정적 그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 절차에 불복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이런 그 사항인 것이죠. 그렇죠. 그 심지어 지금 그 이것이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에 있어서 심사 대상에 관한 결정까지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그 강경한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8만 명에 해당되는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은 정말 지금 난감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후폭풍이 이제 몰아치고 지금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돈 자체가 현재 묶여 있을 뿐만이 아니고 네. 사실 지금 뭐 1년 걸린다고 한다면 이 묶인 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혹시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 돈 자체는 그야말로 이제 휴지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이라든가 이제 부당한 것을 회사를 상대로 해서 공동 소송을 지금 대응할 이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에는 뭐 집단 소송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죠. 예, 표현은 그렇죠. 이제 집단 소송을 하긴 합니다만 이 소송에 이제 참가를 해야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액을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소송을 집단적으로 공동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짚고 이 부분은 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큰 회사가 분식 회계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감사인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감사가 보통 이제 회계법인인데 그 묵인이나 협조 없이는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함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증선이가 이 부분도 어제 판단을 했는데 네. 충분하냐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인데요.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삼정회계법인이 고의로 이렇게 분식회계를 했느냐, 협조했느냐, 아니면은 과실이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처벌 수위가.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증선이가 중과실로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합작 계약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피스라는 회사를 로직스와 그다음에 네.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함께 합작하기로 한 그 네. 합작 계약서를 그 삼정회계법인인 감사인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이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몰랐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렇지만 정말 몰랐겠느냐? 조금만 더 주의를 잘 기울였다고 하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중과실로 인해서 이런 분식회계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고의보다는 한 단계 낮은 건가요? 그렇죠. 고의보다는 훨씬 낮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 과징금 1억 7,800만 원. 그다음에 해당 회사의 감사 업무 제한을 5년. 그러니까 이렇게 해당 회사라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그래서 안 하면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예요. 감사를 못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그 예전에 대우조선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안진회계법인에 영업정지 1년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이게 중하게 그렇게 처벌을 내렸었는데 이제 그때와 비교해 가지고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등산 폭격기, 나고야의 태양, 그리고 국보급 투수, 국가대표 야구팀 선동열 감독이 어제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 교수님. 네. 포스트 시즌이 끝날 때를 기다려서 내가 이 입장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만큼 야구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건데 어제 사퇴하기 전까지의 과정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시작 자체는 이제 자카르타 팔렘방 그 아시안 게임의 야구 대표 선발 과정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특정 몇몇 그 선수가 사실은 금메달 따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군대 갈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기를 이제 거듭했고
그 선수들이 사실은 객관적인 성적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선동열 감독이 배려를 해준 것은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이죠.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네. 더군다나 군대 문제는 우리 사회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금메달 또 땄습니다. 3연패라고 하는 위협을 달성했지만 이것과 그 상관없이 이 국보급 투수였던 선동열 감독이 국감에 그 등장을 해서 그래서 아마 그 일반 세계 증인으로 나왔던 예, 선동열 감독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세계의 그 국감 사상 야구 대표 감독이 이렇게 쓴 적은 없다. 이렇게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그 면박을 심하게 받고 무엇인가 무서운 모습에 호통치는 모습에 국가대표 감독이 과연 이제 그랬었겠느냐.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토로가 있었고 또 이 제도가 하나 전제가 된 것은 그 우리나라의 그 야구 대표 감독의 그 이것만을 집중하는 전임 감독제로 이제 시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선동열 감독이 사실은 2017년도부터 야구 대표 감독, 국가대표 감독을 전종하는 전임 감독으로서 계약을 첫 케이스였고요. 그 계약 그 시점도 사실은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그 팬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애석하게도 공식적인 사퇴의 의사를 엊그저께 표명한 것입니다. 자, 선 감독이 기자회견에서도 국정감사가 사퇴 결심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가 국감장에 있었는지 다시 현장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저는 전임 감독제에 대한 찬성을 안 합니다. 집에서 TV로 그 선수를 본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동열 감독의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아까 손희원 질의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우승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라는 발언하고. 아마 그 부분이 이 선 감독의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도 이제 딱 그 구절을 듣고 본인이 사퇴를 결심했다라고 그렇게 소회를 그랬죠. 밝혔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메달을 함께 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선수들에게 이 감독이 금메달의 어떤 그 위상을 지키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운찬 총재도 등장을 했단 말이죠. 이분이 뭐 야구는 국제대회가 많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임 감독, 대표팀 전임 감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손희원이 제기했던 그 선동열 감독이 TV로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평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독의 불찰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KBO 총재의 입장이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이제 선동열 감독 듣기에는 너 물러가라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저 같아도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사실 국정감사 동안에 일정한 그 망신을 받았다고 했는데 제2의 또 타격을 지금 KBO 정운찬 회장으로 받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무엇인가 자기를 계속 지지해주는 그와 같은 이제 상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나가는 것이 더 맞다고 하는 의미를 둔 거죠. 왜냐하면 전임 감독제가 필요하지 않고 또 그 국가 야구 대표 감독의 야구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경쟁하는 경우도 많지 않지 않느냐, 게임이 적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한 것과 동시에 TV만 보고서 뽑은 것은 불찰이다. 결국은 이제 선동열 감독의 편을 들기보다는 이제 다른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임기적으로 봤을 때 정운찬 총재가 취임하기 이전에 선동열 감독이 이미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관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적으로 한 번 충격받고 역시 그 두 번째 충격을 받다 보니까 사실 내 편은 없다, 아군은 없다라고 하는 이것과 끝까지 나는 야구만을 생각을 하면서 항상 40년, 50년 인생을 야구만을 생각하고 왔었는데 이것은 너무 그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다고 하는 심경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만 얘기를 하고 가죠. 이 문제가 불거진 게 병역 특례 제도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죠? 네,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병역 특례인데 문체부는 지금 그래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병무청 같은 경우에는 없애야 한다라는 폐지 입장입니다. 근데 서로 지금 뭐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쉽게 결론이 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요즘 추세를 비추어 보면은 사실 이 병역 특례 규정 자체가 굉장히 올드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시세를 좀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고 또 이렇게 불공정한 적용 논란의 가능성도 꾸준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안정성을 해칠 바에야 그냥 없애자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의무 병역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얼른 남북 평화의 시기가 도래해서 의무적으로 병역에 가는 일들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국보급 투수의 퇴장, 이거는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병역 특례 제도는 또 따로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까지 하죠.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